세계 최강 투톱으로 불리는 무기가 있다. 세 발의 탄을 8.4초 만에 발사할 수 있고 지속 사격으로 20발의 탄을 1분 47초 만에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하는 독일의 PGH-2000. 같은 위치에서 다른 시간에 쏜 포탄이 같은 위치에 동시에 떨어지는 사격 능력으로 K-55 석대 맞먹는 능력을 가진 한국의 K9. 빠른 발사 속도와 반응성, 뛰어난 생존성과 기동성을 갖추며 세계 최고의 명품 무기로 인정받고 있는 PGH-2000과 K9. 이들은 바로 지상전의 진리, 대포다. 노련한 병사도 피할 수 없는 지상전에서 가장 두려운 무기 대포. 대포의 등장은 유럽의 전쟁 역사와 함께한다. 14세기 전까지 대포는 성벽을 부수는 역할로 이동할 필요성이 없는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무기 아닌 무기로 취급받았다. 그러다가 영국에 의해 현대 대포의 원형이 만들어진다. 16세기에 이르러 영국은 연간 400톤, 유럽 전체 대포 생산량의 70%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대포를 만들어내며 유럽 시장을 평정하고 나섰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주철 대포였다. 당시 유럽의 대포는 철이 아닌 청동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청동은 녹이 잘 슬지 않고 대포 발사 때 생기는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생산량이 적고 가격도 비쌌다. 이에 영국은 자국에서 나는 철을 이용해 주철 대포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사실 오래전부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주철 대포 제작에 매달렸지만 성공한 나라는 영국뿐이었다. 영국이 새로운 풀을 만들어 대항해 시대를 준비하는 동안 초강대국인 스페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스페인도 대포 생산에 전혀 무관심했던 건 아니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주철 대포의 생산을 위해 영국 출신의 기술자들을 초청했지만 악명 높은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이 난무하는 스페인으로 가길 꺼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펠리페 2세는 대포의 무장보다 당대 최강을 자랑하던 보병만을 믿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왔다. 1588년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 무적 함대는 보병이 적함에 뛰어들어 싸우는 백병전을 고수한 반면 영국은 무적 함대에 가까이 접근해 대포로 집중 사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결국 영국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큰 피해를 입은 무적 함대는 대참패하고 만다. 칼레 해전은 영국과 스페인의 미래까지 바꿔놓았다. 스페인은 초강대국의 자리를 영국에게 넘겨줬고 영국은 바다를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대영 제국의 신화를 만드는 발판을 마련했다. 청동이 전혀 나지 않는 데다 국가 재정까지 나빠 청동 대포를 수입하기도 힘들었던 영국. 대포가 발달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졌던 영국이 자구책으로 선택한 주철 대포의 개발. 이는 결국 영국의 미래까지 바꿔놓았다. 성인 남성 4명이 들어가고도 남는 구경을 가진 대포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한 크기로 세상을 놀라게 한 대포가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었다. 일반 포와는 달리 열차 위에 실려 레일 위에서만 이동 가능한 화포를 말하는 열차포. 구경이 200mm 이상인 독일의 거대 화포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증기기관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열차포는 엄청난 무게와 막강한 화력을 지닌 포를 장착하고 동시에 그 반동을 이겨낼 수 있는 완충기를 탑재했다. 열차포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이다. 1862년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사령관인 조지 B 맥클레런이 남부군의 수도였던 리치몬드를 진격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투입한 무기가 열차포였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열차포는 퇴물로 전락하는가 싶더니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전성기를 맞게 된다. 당시 공군의 능력으로 폭격작전을 치르기엔 무리가 있었고 전선의 변동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구경의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열차포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견고한 요새를 격파하려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거대한 포탄이 필요했고 발사체 역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동에 제약이 있어 대포를 분해해 열차로 현지까지 이동한 후 조립해 사용하는 열차포의 형태로 변해갔다. 이런 이유로 칼자주 박격포는 한층 더 거대해진 구스타프 열차포로 진화했다. 당시 히틀러의 1급 비밀 무기로 유명했던 구스타프 열차포는 그 등장만으로도 주변국들을 제압하기 충분했는데 여기엔 흥미로운 개발 배경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이 방어선은 당시 프랑스 육군 장군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 마지노선이라 불렀다.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1927년부터 10년간 공을 들였고 투입된 자금만 20조 원에 육박했다. 보병을 막기 위해 철조망은 물론 직경 6m의 콘크리트 요새를 설치했고 탄약고, 작전실, 통신시설은 지하 깊숙이 설치하는 등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프랑스 침공을 계획하던 독일은 마지노선을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고 독일 최고사령부는 크루프사에 마지노선을 격파할 수 있는 포를 만들라고 명령한다. 포의 조건은 적의 포 사정거리 밖에서 7m의 강화 콘크리트와 1m의 장갑판을 격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크루프사는 이를 만족하는 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구경 800mm, 포신 길이 32.5m, 전체 길이 47.3m, 너비 7.1m, 높이 11.6m, 무게 1350톤, 포탄 무게 7톤에 달하는 구스타프 열차포가 그것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효율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구스타프 열차포는 일반 철도 이동이 불가능해 포의 조립과 이동을 위한 전용 철도선을 따라야만 사용이 가능했다. 또 발포 후엔 포탄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 철로가 구부러져 일일이 펴주는 작업까지 더해줬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병력만 3천여 명, 사격 준비만 한 달 이상, 그리고 포탄을 하루에 14번밖에 발사할 수 없다는 점은 긴박한 전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1940년 독일이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정면 돌파하는 대신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우회해 프랑스를 침공하자 구스타프 열차포의 개발이 무의미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구스타프 열차포의 성능은 그 소련과의 전투에서 막강한 위력을 자랑했다. 바로 고지대 대구경 요새포와 해안포 등 각종 포를 배치해 무장한 요새 중의 요새 세바스토폴 기지에서였다. 히틀러는 세바스토폴 기지를 파괴하지 않는 한 구소련을 점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스타프 열차포를 어렵게 근교까지 이동시켰다. 그리고 1942년 6월 5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48발을 포격했는데 당시 구스타프 열차포의 위력에 대해 사람들은 포탄이 적중한 곳은 깊이 60m, 폭 9m의 구멍이 뚫렸고 타격점으로부터 직경 1km까지 포격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고 증언했다. 결국 구스타프 열차포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은 구소련의
철옹성 세바스토폴 기지는 독일군에 의해 함락됐다. 이후 재정비를 위해 독일로 돌아온 구스타프 열차포는 1944년 폴란드의 바르샤바 전투에 투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거부되면서 더 이상 활약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4월 구스타프 열차포의 잔해가 발견됐다. 독일은 연합군의 손에 구스타프 열차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파괴해버린 것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괴물이었던 구스타프 열차포. 화려한 등장과 달리 쓸쓸히 역사 속으로 퇴장하며 기운의 무기로 이름을 올렸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독일군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차포와 대전차포가 연합군의 중전차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적용시킬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구축 전차였다. 독일의 구축 전차는 구식이 된 전차에서 포탑을 떼어내고 그 차체에 당장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전차포를 얻는 일종의 임기응변책으로 시작됐다. 1940년 첫 선을 보인 1호 구축 전차는 구식이 된 1호 전차의 차체에 체코군에서 노획한 47mm 대전차포를 얹은 형태였다. 한 번의 시도로 끝날 줄 알았던 구축 전차는 1년 후 소련군의 신형 전차 T-34를 상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시 떠올랐다.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으면서 수명을 다한 구식 전차에 대전차포를 얹은 자주포가 그것이다. 이런 차량의 대표적인 사례가 마더다. 독일어로 담비라는 뜻을 지닌 마더는 프랑스에서 노획한 경전차 차대에 최신형 75mm 대전차포를 장착한 형태로 빈약한 방어력에도 불구하고 1000m 이상의 거리에서 T-34 전차를 격파할 수 있어 대전차 전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전차를 갖지 못한 독일의 보병 부대에게 T-34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마더 시리즈의 존재감은 남달랐다. 독일은 한시라도 빨리 야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주포가 필요했고 때마침 소련군에서 대량으로 노획한 76mm 야포를 활용하기로 했다. 포신이 길고 탄속이 빠른 이 포는 강력한 관통력을 발휘했고 소련의 신형 전차들을 상대할 유일무이한 희망으로 여겨졌다. 재미난 점은 마더3의 차체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든 전차의 차체, 즉 주포와 차체 모두 독일의 전리품인 셈이었다. 이처럼 전리품을 모아 만든 초기형 마더3는 8개월 동안 363대가 제작됐고 소련 전선을 포함해 북아프리카에서도 연합군 전차들을 격파했다. 전차와 교전할 화력을 제공했던 마더 시리즈였지만 한계도 있었다. 차체가 높아 매복이나 은폐가 쉽지 않았고 빈약한 방어력은 항상 문제였다. 또 뒷부분과 윗부분은 아예 장갑이 없어 포탄 파편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그럼에도 마더는 총 3,000여 대가 생산돼 전선의 대전차 전력의 중핵으로 활약하며 각 국가들에게 대전차 자주포 개발을 자극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포 자체의 성능과 전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포의 이동만큼은 순조롭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여 사격할 수 있도록 무한궤도 등의 차체에 야전포를 탑재한 자주포가 등장하는데 외형만 본다면 전차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 구별이 애매하다. 그렇다면 전차와 자주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전차는 시야에 들어온 목표를 직접 공격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자주포는 대포에 기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됐다. 전차의 포는 적 전차나 보병을 상대해야 하므로 사거리는 짧지만 명중률이 높고 빠르게 쏠 수 있는 직사포인 반면 자주포는 적이 보이지 않는 원거리에 포격을 주어 적의 거점을 공격하는 곡사포다. 또한 전차는 용도 자체가 아군과 적군이 대치한 전선을 돌파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다양한 장갑으로 무장한다. 그러나 간접 공격을 전제로 후방 지원 사격을 주로 하는 자주포는 적 포병의 사격에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얇은 장갑을 갖추고 있으며 복합 장갑이나 폭발 반응 장갑을 따로 장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별다른 절차 없이 어떤 곳에서나 쉽게 사격이 가능한 자주포는 현대전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자주포는 고가의 무기 체계임에도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지상군의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불리는 독일의 PGH-2000과 한국의 K9. 이들은 줄곧 라이벌로 묘사되며 무기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1963년) 미국이 개발한 M109 자주포가 유럽 각국의 육군에 채취되자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는 보다 앞선 성능을 가진 새로운 자주포를 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SP-70 자주포 개발을 추진한다. SP-70은 155mm 39 구경 FH-70 견인포를 주포로 장착하며 1000마력 엔진의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신형 차체를 사용할 예정이었다. 차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기본 모델로 자동 장전 장치를 선택하는 등 M109를 뛰어넘기 위해 획기적인 사양들을 추가했다. 하지만 진화하는 성능만큼 가격도 상승해 대당 가격이 전차와 맞먹는 수준이 됐고 자동 장전 장치도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13년 만에 SP-70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되자 독일은 독자적으로 자주포 개발에 나섰다. 바로 PGH-2000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985년부터 K55 자주포를 생산하던 우리나라는 화포 전력 증강의 필요성을 느꼈고 K55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이어갈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착수한다. 차세대 자주포 프로젝트는 1989년부터 집중적인 연구 개발과 함께 1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10년간 지속됐다. 그 결과 세계 정상급의 성능을 가진 K9이 탄생했다. PGH-2000은 155mm 52 구경 화포를 주포로 채택, 최대 사거리 39.6km를 자랑한다. 또한 자동화 장전 시스템을 탑재해 최초 사격 시 8.4초 내에 3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지속 사격 시 1분 47초 만에 2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60발의 탄약을 적재할 수 있고 주행거리는 420km에 달해 외부의 지원 없이 장시간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거기다 전차의 장갑으로 사용되는 균질 아변 강판으로 포탑과 차체를 제작해 뛰어난 생존성까지 갖췄다. 그러나 PGH-2000에도 단점은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의 차세대 자주포로 선정됐지만 국방 예산 감축을 이유로 생산량이 300여 대에 그치면서 대당 100억 원에 육박하자 실용화하는 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K9은 PGH-2000과 마찬가지로 155mm 52 구경 화포를 채택,
사정거리는 40km 이상이다. 급속 발사 때는 15초 이내에 초탄 3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3분간 분당 6에서 8발, 1시간 동안 분당 2~3발 사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K-55보다 3배 이상의 화력 증대 효과가 있다. 특히 K9은 자동 장전 시스템과 자동 포신 이동 시스템, 단독 TOT 능력까지 보유했다. 타임 온 타겟을 의미하는 TOT는 같은 위치에서 다른 시간에 쏜 포탄이 같은 위치에 동시에 떨어지도록 사격하는 방식으로 마치 여러 대가 동시에 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방어력의 측면에선 전차만큼 단단하지 않지만 적 포병 화력의 파편이나 중기관총, 대인 지뢰 등에 대해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K9의 대당 가격은 40억 원에 이르며 이는 동급의 최첨단 자주포인 PGH-2000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 가격대 성능 면에서 우수한 첨단 무기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지상전의 승패는 빠른 속도로 병력을 움직이는 기동전을 바탕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화포를 가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자력으로 가동할 수 있는 대구경 화포를 탑재한 자주포, 그 중에서도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불리는 PGH-2000과 K9은 진화는 현대 지상전에서 없어선 안 될 진격의 무기다. 2001년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포병의 미비한 배치를 아파치 공격 헬기로 보충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이는 포병 전력이 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화약의 발명과 함께 등장한 대포는 긴 수명과 함께 현대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무기다. 새로운 타격 수단이 등장했음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대포이기 때문이다. 진화는 전장에서도 강렬한 포지션으로 지상전의 진리로 불리는 대포. 전장을 지배하기 위한 대포의 진격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